우선 그 밥에 우리가 항암 식품을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암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한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사멸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어떤 세포가 있냐면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 중에 0.5%면 한 1,500개에서 한 2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생성하고 사멸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하루에 1,500억 개의 또는 2천억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사실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불량품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죠. 그건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되고 하는 과정에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이제 암이 발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혈액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면역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또 혈액 속에 임파구도 있고 또는 백혈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암이 발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암은 왜 발병이 되느냐, 암 환자가. 우리가 좋은 제품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뭐냐면 원료가 바로 우리 혈액이에요, 혈액. 사실 혈액 속에는 우리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영양 물질도 들어있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청소하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깨끗한 혈액, 깨끗한 피를 사실은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은 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재생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굉장히 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의 피가 탁해지면 그 의혈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몸속에 만들어진 탁한 피죠. 그 의혈을 없애주도록 하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가 생성이 될 때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몸의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이 깨끗한 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식품이 항암식품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산화식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식품. 이 항산화식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라는 걸 내놓죠.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태워서 운전을 하면 뒤에 메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로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몸의 찌꺼기거든요. 피를 탁하게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항산화식품을 가지고 밥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그런 항산화식품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드시는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들은 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뭐 채소가 되든 과일이 되든 또 열매가 되든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토라는 게 식물을 얘기해요. 케미칼이라는 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 같은 당도 만들죠. 탄수화물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만들어요. 땅 속에 질소의 성분을 받아서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속에 단백질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 같은 씨 종자들은 다 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식물은 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그런 1차 대사 산물이 되고요. 2차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사실은 태양의 이런 자외선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는 굉장히 해가 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은 세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균도 많고 해충도 많고 곤충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보면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영양분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은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파이토케미칼에도 몇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페놀. 예,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제가 우선 강황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첫 번째로 강추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녹차.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그런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루베리라든지 또 가지, 이 가지와 또 이 블루베리 같은 자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좋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의 어떤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토마토 슈퍼푸드인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당근도 슈퍼푸드입니다.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유황산화물이 있어요. 뭐 마늘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유황산화물의 어떤 파이토케미칼인데 여기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위에도 뭐 기타로 우리가 콩에는 사포닌 같은 게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버섯, 상황버섯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더 추가를 드리면 이 미나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항염증, 피를 맑게 한다 이게 알려져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나리는 어디에 자라요? 굉장히 지저분한 데서 자라거든요. 사실은 세균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 감염되지 않고 섞지 않고 살아나려면 굉장히 강력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야 되고 분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산화 물질로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왜냐면 밥은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밥은 흰밥 있고 현미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현미를 좀 섞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쌀에도 그 쌀겨에 굉장히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흰쌀 한 100g에 현미 한 30g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소화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미밥을 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밥을 할 때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주 현미밥이 되겠죠,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현미는 쌀겨만 제거한 거고 쌀룬, 신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이제 다 분해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최대한 우리가 섭취하자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어주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특히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이 한 17%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사실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강황밥입니다. 이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암 연구를 하고 암 치료에 석학이 우리 한국인이 계세요. 이제 하셨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 강황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 사람을 보면 카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강물에서 소도 목욕도 하고 그물로 그냥 먹기도 하고 자기들도 같이 목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카레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연구 논문 결과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 카레 커큐민에 대한 효과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녹차밥입니다. 녹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분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카테킨도 굉장히 좋은 폴리페놀의 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어요.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불면증 환자, 특히 이제 여성들의 4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폴리페놀도 들어있지만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페인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 때든지 저녁에 녹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또 녹차밥을 해 먹게 되면 이 몸의 어떤 에너지를 각성시키고 뇌세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생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녹차밥을 아침에 드시면 몸을 굉장히 사실은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 카페인의 각성과 함께 우리 몸이 같이 이제 깨어나서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탈 수가 있고요. 또 내 평소에 몸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침, 점심까지 녹차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카페인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보통은 이제 반감기를 6시간으로 봐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예민하고 저녁에 잠도 좀 깊은 잠을 못 자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강한 밥을 해가 드시면 항산화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간 아주 건강에 암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또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면 오히려 밤에 훨씬 더 잠을 쉽게 잘 수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고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워밍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녁에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녹차밥, 점심, 저녁에 강한 밥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항산화 식품이 많은 이런 반찬들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관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암의 모든 질병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쁜 덩어리다, 사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기운을 70에서 80% 정도는 도려냅니다. 수술로 도려내든지 약으로 쳐내든지 해서 덩어리를 드러내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20에서 30%의 암의 잔여 물질들을 제거를 잘 하지 못해서 그게 재발이 되는 건데 한방에서는 그럴 때에 부정거사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몸에 원기를 북돋워 주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게 부정거사입니다. 그런데 부정거사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수술이라든지 치료 후에는 나머지 잔여분들을 부정거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암은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하면 그 자리에 암이 몰려있는 암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드러냈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또 생기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인데 이미 피 속에 암균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암집을 드러내면 다른 암집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가서 재발, 산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몸에 정기, 원기를 북돋워서 우리 몸의 면역력, 방어력으로 하여금 암을 쫓아내도록 만드는 부정거사요법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좋은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 마늘입니다.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맛도 있고 흔한 것이 마늘이죠. WHO에서 이미 암에 제일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은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을 비롯해서 항염증 작용,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대해서는 항생제 같은 효과도 있고 또 몸에 이 기운을 보여주는 보약의 효과도 있고 또 남자의 양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일단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있는 방어력에서 쳐내야 되는 것인데 그 방어력을 도와주는 최고의 힘 있는 장수가 마늘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그 맛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리신,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겠다 하면 불을 살짝 구우면 되죠. 그러면 이게 알리인이 됩니다. 알리신이 되든 알리인이 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으면 되고 마늘을 음식에서 많이 해먹기 위해서는 보통 그 닭고기에다가 마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닭을 만들 때, 닭을 이렇게 조리할 때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맛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늘 장아찌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죠. 제일 권하는 것이 생마늘을 생된장에 찍어 먹는 것. 그럴 때는 생고추와 함께 그렇게 찍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늘은 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알 정도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끼마다 보통 한 2-3알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파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늘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마늘보다도 상당히 단맛이 있죠. 그래서 양파 맛은 단맛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음식물 중에 설탕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다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을 대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양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양파를 조리할 때 보면은 껍질을 까내고 안에 있는 하얀 소위 살 부분만 이렇게 먹는데 좋은 성분이 껍질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있어서 껍질에 그 노란 부분이 진짜배기인데 진짜배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던지고 먹는 거예요.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다 벗겨서 껍질을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겁니다. 바짝 말려서 두드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병 속에 넣어 놨다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이 필요할 때 뿌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최고다. 양파의 주된 성분은 켈센인데 양파가 혈압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아까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쓰지 말고 양파를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붉은살 생선입니다. 붉은살 생선이 우리의 그 암에 좋은 건데 이렇게 속이 붉은 것들이 암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상관이 됩니다. 피는 심장입니다. 암에 좋은 것은 심장에 좋은 것이고 혈압에도 좋은 것이고 혈당에도 좋은 것이고 고지혈에도 좋은 것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먹든지 생거로 먹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껍질째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의 효과를 볼 때에 암을 막아주고 항암작용이 있는 그런 것은 껍질이 좋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제1로 한 가지만 치료한다면 마늘이죠. 마늘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그 육고기를 먹게 될 경우라든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마늘은 꼭 같이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늘을 잘 씹어서 먹으면 이빨에도 좋아집니다. 강하게 되고 이빨 속에 들어있는 염증이라든지 잡균들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올리브 기름이죠. 모든 기름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고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보통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건데 이 3가지 가장 특이하다, 특효가 있다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칩니다. 올리브 기름을 좀 많이 먹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기름 있죠. 들기름.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약효면에서 볼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특히 항암이라든지 몸에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들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기름을 잘 많이 먹어주면 좋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들기름을 어른 숟갈 한 숟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들기름만 쭉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몸에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변비가 풀어지고 들기름에 대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강차지요.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독소를 풀어주는 약재예요. 사실은 한약재가 하나하나가 아주 개성이 뚜렷한 약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개성 있는 약재들을 들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약을 만들 때 그 개수들이 너무너무 튀어오르면 전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개성은 아우러주고 또 좋은 개성은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백약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약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암에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와서 생기는 겁니다. 암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습기 많은 곳에 있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차있을 때 그게 바로 암이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열을 가해줘야 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불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강 같은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습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몸이 나아진다.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은 표면적을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절편을 썰어야 되겠죠.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끓여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위와 장에 또 독을 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먹지는 않도록 조심하시고
레몬 같은 것과 섞어서 같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 여름에는 생강과 레몬을 같이 해서 달여서 차로 만들어 조금 설탕을 좀 넣고 차로 만들어 먹으면 생강 레몬 하나만 먹는 차보다도 훨씬 맛이 있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한의학에서는 소어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100%가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강차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추차입니다. 한약에서 모든 약을 다룰 때 대추가 다 들어갑니다. 대추라는 것은 모든 독을 서로 어우러서 조화를 시켜주는, 우리 몸도 그렇게 대추가 들어가야 몸속에 기능이 약한 곳들이 따뜻하게 되면서 서로 조화가 잘 되고 암 같은 나쁜 성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좋고,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지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린다면 인삼차죠. 여러분들 인삼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삼을 달이거나 끓이거나 할 때는 쇠그릇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리그릇, 사기그릇 이런 데다가 끓여야 인삼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삼 하나만 이렇게 달여서 인삼차를 해 마셔도 좋지만은 인삼과 대추만을 넣어서 다시 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삼 하나만 달이면 맛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인삼차는 좋은 인삼차의 효능을 살리면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으려면 대추와 인삼을 잘 썰어서 단편을 많이 내어서 같이 끓이되 쇠가 아닌 그릇으로 끓여야 됩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 몸에 오장육부에 진액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물기를 많이 나오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한방에서는 그것을 기를 보한다 그러는데, 기를 보하는데 최고가 인삼입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도와주는 것이 대추인데, 대추와 함께 인삼을 달여 가지고 그 달인 물을 요즘 같은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놓고 자주 이렇게 마시면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훌훌 불어가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원기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작용에 최고죠. 독삼탕에 만들 때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1대1로 해서 인삼과 대추를 같이 해도 되고, 인삼보다 대추를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인삼이 많이 들어가면 진한 맛은 나지만 조금 맛이 좀 셉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대추를 조금 더 많이 넣고 2대 3 정도로 대추를 많이 넣고 그 다음 점점 1대1 정도로 해서 먹으면 좋겠죠. 오래 많이 달이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대추를 너무 오랫동안 세게 달여버리면 이게 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얕은 불로 달여야 그게 약이 아닌 차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여름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첨가를 한다면 오미자 차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것이고 암에도 좋은 것이고 기침에도 좋은 것이고 한데, 오미자를 끓여 놓으면 너무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찬물에 하룻밤 담궈 놓는 겁니다. 하룻밤 담궈 놓고 오미자를 살 건져내고 그 물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고 마시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맛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미자차가 여름에 갈증을 도와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암이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 암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떠한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암의 구조는 게으른 것입니다. 암 자체가 무슨 병이냐면은 무질서한 병입니다. 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막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절제 있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벌써 균형 있게 딱 되어가면은 몸 안에 깡패가 놀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까탈스럽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완벽주의들, 나는 이래 해야 돼, 이 꼴을 못 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나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조금씩 한 판 봐주고 여유 있게 봐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이군요. 술, 담배가 왜 나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이런 질서를 망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질서를 내가 지금 바로 잡자.
혹시 무질서 부분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생활 질서가 패턴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질서가 좋아지고 잡혀지면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예방도 되고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입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있다. 설탕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안에 보면 설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커피숍에 가면은 빵이나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먹어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부쩍 카페에 가서 부쩍 빵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 부른데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빵을 또 먹어요. 결국 안에 들어서 쓸데없는 남아있는 당 덩어리는 당뇨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설탕을 피하자.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둔갑된 형태의 모든 음식들을 절제하고 피하자. 그런 말씀 덤으로 붙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5가지의 규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식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먹고 남아서 생긴 것이 암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자, 적게 먹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자. 밥을 먹고 나서는 바로 그냥 운동을 하자. 세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로 나가서 천천히 그냥 걷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한 20, 30분 정도 좀 빨리 걷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밖에서 한번 놀고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염증의 관리죠. 암 환자가 왜 죽느냐 하면 염증 때문에 죽습니다. 피 속에 염증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죠. 폐렴이 오거나 폐혈증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몸속에 조금 이렇게 염증의 형태로 있다가 소위 말하는 지속성 형태로 있다가 암이 걸리든지 몸이 안 좋아지면 이게 갑자기 활동성이 됩니다. 활동성이 되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위험하게 되어버리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조심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암이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00배 이상의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뇌를 청소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에 뇌가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에 문제가 있거나 힘들게 되면 빨리 잠부터 고쳐야 됩니다. 잠은 절대로 잠만의 병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이 생기는 구조를 막아야 되죠.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방의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술 안 먹고 녹약 안 치고 숙육으로 났거든. 그 지역에서 이상하게 숙육에 대한 긍정적인 게 있었는 게 외정 때만 해도 술 만드는 게 거의 불법으로 돼 있었다고. 근데 거긴 산골이니까 원래 숯가마가 있었어. 근데 무슨 독립운동에다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산속 불가마에 있고 불치병인 사람들이 숯가마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낫거든.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숟가루 먹으면서 난 것도 일부는 있지만 그 산속에서 편안하게 다닌 것도 상당히 영향이 크니까 순물을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숭늉만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어요. 끼니 대용도 돼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이 숭늉을 잘 먹어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숭늉을 잘 먹고 있다고. 숭늉을 잘 먹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나가고 순환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숭늉이 이게 오래되고 일반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숭늉이라는 게 숨 잘 쉬듯이 아픈 사람들은 숭늉을 잘 먹는 게 우리 몸에 녹을 씻어내려면 우리가 잿물로 닦았잖아. 그렇게 우리 녹이 난 혈관들을 잿물로 닦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숭늉이 잿물이니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대장암이라는 거 대장이 워낙 커서 말기고 뭐건 간에 특히 대장은 세균 덩어리거든. 우리 몸의 99%가 세균이고 1%가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봤자 그냥 우리는 세균 덩어리야. 그 항생제는 뭐냐 하면은 그 대장에 살고 있는 나쁜 세균을 죽이는 게 항생제인데 그걸 쓰다가 보면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럴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천연 항생제가 숭늉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숭늉을 잘 먹어 조금씩 내 면역력이 커지거든.
그 항생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안 된 사람들이 숭늉을 먹으면서 리미트를 조금씩 향상시키는 거야. 우리 몸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거든.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누가 믿어? 내가 나를 믿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야성이 400만 년 전부터 축적되어 있는 내 몸에 자고 있던 면역력이 깨가지고 나를 살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된다고. 그럼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대사질환인데 암에 걸린 사람은 나는 죽을 병이라고 먼저 단정을 짓기 때문에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우리한테 해독이거든. 그러니까 암을 보는 내 판단이 지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식의 맛을 봐서 암에 대한 바라보는 내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첫째 암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기암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전신암으로 되는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암인데도 죽는 거는 내가 암을 바라보는 내 안목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60 몇 프로가 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사는 데니까 전부 불순물로 쌓여 있으니까 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많지. 레몬도 좋고 뭐도 좋대지만 레몬을 우리가 2번 먹으려도 힘들다고. 쉬워서.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은 하루 종일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 숭늉이 염증을 잡는데 어떤 그 기능을 하냐면 암 환자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암하고 침새암이야. 여기 이 위에 항암 치료받은 사람은 입에서 침이 안 나와가지고 입안에 염증이 무지무지하게 생겨가지고 그거로 죽어. 염증을 못 잡아서. 이미 그 사람들은 염증을 잡는 항생제고 스테로이드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속수무책이야. 어떤 걸 써도 염증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 있는 어떤 세균은 심장을 치는 게 있고 뇌를 치는 게 있어가지고 이빨 하나 잘못 뽑아도 뇌에 무슨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게 다 입안에 염증 때문에 그렇거든. 내 아는 분이 숭늉을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소금은 0.9%를 타고. 왜 0.9%냐? 우리 혈액의 염도가 0.9%야. 그래서 링거가 0.9%거든. 이거 가지고 한 30% 숭늉 알갱이를 넣고 이거 가지고 가글을 하루에 10번, 20번 하니까 입안에 염증들이 싹 잡히는 거야. 입안에 염증이 잡히면 우리 몸에 총 토탈 염증 수치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로 입안에 염증 수치가 줄이고 먹어서 우리 몸에 녹이 난 걸 없애고 그리고 발끝치기 하면서 순환을 시키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고.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숭늉은 이거 내가 특별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쌀이 귀할 때는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쌀을 저장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70년대 중반까지는. 근데 왕실이나 귀족들은 손자들을 위해서 몰래 쌀을 묵혔어요. 항아리에. 숙성을 시킨 거지. 2년, 3년 숙성을 시키면은 그게 변해가지고 쌀이 우리한테 또 새로운 물질이 돼가지고 왕실에서도 하다못해 선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어이들이 무왕청심환이니 사양소화번이니 놓으면서 그 옆에 묵은 쌀죽을 놓는 거라고. 묵은 쌀죽이 해독 역할도 되고 영양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쌀죽을 우습게 여기는데 묵은 쌀죽의 역할이 그런 게 있었다고. 옛날부터도 이 묵은 쌀의 효능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로 숭늉을 만들면 이 몸에 불순물이 나간다는 걸 이게 일종의 약초로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우리 절대 비건할 때는 엄마들이 그냥 밥을 보리쌀이고 뭐고 넣어서 밥을 해주고는 애들 다 밥을 먹이고 밥이 쌀이 모자라니까 그냥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 숭늉이 있잖아. 그것만 먹고도 엄마들이 애기들도 10명, 20명 낳고 그리고 건강하게 일하고 자기 천수들 누리고 그랬거든. 숭늉의 효능이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 먹던 거야. 요새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지. 그게. 자기는 밥 안 먹고 그냥 숭늉만 먹고 그랬어. 엄마들이.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숭늉이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안의 염증을 없애는 특효약이라고. 0.9% 혈액 염도, 30% 숭늉 가루,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보면 녹거든. 그거로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하면 입안에 염증들이 시나브로 없어지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잇몸이 흔들리고 뭐 하는 게 다 입안에 염증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입안에 염증에 큰 혁명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 한 달만 열심히 하면 염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이 돼. 나는 지금 숭늉 외에는 추천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약초고장에서 내가 약초를 너무 많이 겪거든. 신만이들이 산삼 안 먹는다니까. 삼겹살을 먹어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가 하나도 그때 이제 못 살 때니까 하나도 없는 60, 70대 노인네들이 그냥 삼겹살을 씹지 않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훌렁훌렁 삼키는 데서 소화불량이 없어. 그러니까 뭐 소화니 뭐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생활을 할수록 보통 동물들이 꿀떡꿀떡 삼키거든. 그 저 산속에서 이제 저 닭을 기르면 이놈들이 지키려면 며칠 있다 배가 고프면 닭을 잡아먹어. 그러면 닭 잡아먹은 게 저 내장만 끓여 먹고 있으면 이 자식이 닭 잡아먹어 때려주거든. 그다음부터는 닭이 하나도 잡아먹은 게 눈에 띄지를 않아. 이게 똑똑해가지고 그냥 닭을 통째로 삼켜도 소화가 되는 거야. 변으로만 나와. 보통 야생동물들이 올빼미나 이런 것들 길러보면서 쥐를 주잖아. 쥐를 그대로 삼켜가지고 변으로는 털만 싹 나와. 그만큼 인간도 내가 거칠게 역경지수를 높여놓으면은 뭐 소화가 어떻다 이런 게 싹 없어진다고. 19세기까지는 저 폐암하고 암하고 죽는율이 비슷했대요. 그러다 벼랑간 20세기 와가지고 암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저 폐렴이 걸릴까봐 걱정은 안 하는데 폐렴이 걸렸다고 폐렴은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낫고 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떨게 하고 공포 분위기로 만든 어떤 사회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암도 대사 질환의 하나니까 일찌감치 그 공포에서 해방되는 게 암을 치료하는 첫걸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포에 있는 한 암은 못 고쳐.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몸이 좀 아프면 불량식품을 먹었대지만 한 20kg씩 치고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거야. 더울 때는 새벽에 4시부터 한 10시까지 걸어야지. 그때 걸으면 안 좋거든. 해진 다음에 걷고. 한참 가다 보면 그대로 자리가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리 먼 길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암이나 어떤 병을 보는 올바른 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암이 왔으면 내가 여태까지 몸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불량식품을 먹어서 했으니까 내가 불량식품을 안 만들고 걸어 다녀야지. 이러한 자기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세포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탈수가 지속되면 변비, 면역력 저하, 피로가 심해지면서 몸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잎차, 상황버섯차, 레몬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잎차는 감잎으로 만든 차인데 천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물처럼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하루 마시는 총량의 반은 생수로, 반은 감잎차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은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상황버섯 달인물을 암 환우들께 추천하고 있는데 상황버섯은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레몬수는 생수에 레몬즙을 짜서 넣거나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물에 섞은 물인데 역시 비타민C가 많고 레몬의 상쾌한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하고 식후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감잎차와 현미차는 하루 1리터 정도 마시면 좋겠고 레몬수나 비트수도 생수 대신에 꾸준히 드셔도 좋겠지만 상황버섯 달인 물은 하루 2컵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겠고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이라고 하면 마시는 액체류 전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수분이란 말 그대로 물입니다. 보리차나 감잎차는 생수처럼 마셔도 되지만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세포 내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이런 노폐물이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어서 혈액이 탁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단순히 생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적어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물을 좀 적게 마시더라도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적정량의 사과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소화 기능 향상, 혈당 조절 개선,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등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당뇨병, 골다공증, 만성염증과 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데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억제를 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량 함유된 섬유질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혈관에 쌓인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고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신체의 니코틴을 해독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과의 효능 중 흡연자의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섭취한 결과 천식 증상이 많이 완화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서 보이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폐 기능을 향상해서 보호해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성분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피로 물질을 제거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의 비타민C 성분은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과는 천연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가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하여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궤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의 껍질에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이 있듯이 사과 껍질에도 과육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만 있는 셀룰로스는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흔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 공복에 사과를 껍질째 한 개씩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펜틱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과육 대비 3배이고 플라보노이드는 8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폐액으로 활용하면 유기산 성분이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해서 각질 제거와 모공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르솔로사는 비만을 억제해주고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비타민 A, C, K 등도 풍부합니다. 사과는 100g당 57kcal 정도 되는데 보통 사과 한 개가 250g쯤 되니까 사과 한 개가 150kcal나 되죠. 사과 두 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나나는 전분과 알칼리성 복합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일단 몸에 흡수되면 위장의 pH 지수의 조절에 도움이 되고 위점액의 악화를 막고 염증을 감소합니다. 또한 천연 펙틴이 들어있어서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며 정상적으로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덜 익은 감, 특히 떫은 감과 말린 과일을 들을 수 있겠는데 첫째, 덜 익은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소화가 약한 암 환자들에게 위장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수술을 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위석 형성 위험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체력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과도한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 투병 중이신 분들은 현대약적 치료를 빠뜨리지는 마시되 현대약에만 매달리지 마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약적 표준치료, 즉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치료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매우 크죠. 특히 항암치료는 그 부작용에 지쳐서 현대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합암치료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항암치료를 겪게 되는 부작용의 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1 내지 2 정도로 확 낮춰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치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드립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반드시 통합암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호스피스로 가시라고 권유할 때에도 통합암치료로 시도해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체의학과는 다릅니다. 대체의학이란 말 그대로 현대의학을 대신하는 치료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치료법들이지만 통합암치료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센터가 존재하고 우리나라 까다로운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내어주는 합법적인 치료법들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통합암 치료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약과 통합암 치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표준 치료 효과를 올려드리는 것이 통합암 치료입니다. 표준 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꼭 병행 치료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표준 치료를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몇몇 개 암들이 증상이 너무 늦게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췌장 머리 쪽에 커가지고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온 뒤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간에 전이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혈관이나 이런 쪽에 전이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은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검진을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을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췌장은.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CT를 좀 찍어봐야 돼요. 정기검진 할 때 뭐 췌장 쪽을 좀 자세히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복부 CT를 좀 찍으시길 권하고요. 또 내시경에 뭐가 있냐면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붙어 있어서 췌장 부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검진을 하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폐암이에요. 폐암도 우리가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폐가 3분의 1 이상 가까이 갔을 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가 발견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거죠. 당장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폐암 4기에 발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감기가 2달째 안 나와가지고 CT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폐암 4기로 발견이 되신 거죠. 굉장히 큰 상태로 발견. 그렇게 큰데도 증상이 많진 않아서 몰랐던 거죠. 사실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저희 아버님도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발견을 못 하셨던 거고, 우리가 이제 CT를 너무 두려워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는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흉부, 복부 CT를 좀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있는데요. 대장암도 어떤 걸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치질이 있다든지 치액이 있는 분들은 변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오면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장 내시경을 2, 3년에 한 번씩은 50대 이상이면 하시길 권장드려요. 엊그저께 오신 분은 70대인데 처음 대장 내시경을 하셨대요. 근데 발견된 게 이미 6cm인 상태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장은 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혈관들이 간에서 흡수해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전이가 많이 생겨요. 그럼 치료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발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기 발견이. 대장 같은 경우에 1, 2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고요. 근데 4개 발견되면 간이나 이제 폐전이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2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검진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위암인데요. 위암은 평소에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너무 잘 먹어서 이제 과식, 폭식, 폭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요즘은 그래도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반드시 내시경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젊은 여자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위암 중에 옆으로 자라는 암이 있어요. 보우만 사형이라는 암인데, 이 암은 내시경만으로는 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많이 궤양이나 이런 게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염증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해서 위에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근육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경 초음파 같은 걸 찍으면 이 밑에가 보여요. 이제 위암이 의심되는 분들은 내시경 초음파를 하시던지 CT를 찍던지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소화불량이 오래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CT라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이 근육 부분도 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암이 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이 다 떨어져요, 4기는. 그래서 1, 2기에 빨리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국가검진이 뭐 2, 3년에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것 외에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조기 검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50대, 60대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하셔야 암이 발견돼도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조기 검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그 암덩이를 이제 없애려고만 사실 접근을 여태까지 해왔죠. 그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인데, 사실은 요즘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이나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그런 게 밝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암세포가 초기암이 되려면 정상세포가 굉장히 많은 암 전 단계를 거쳐서 초기암이 되고, 이 초기암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기암, 줄기암
뇌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린다는 거는 이 상황을 이쪽 상황으로 자꾸 바꿔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암이 갑자기 정상세포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내가 에너지를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이 바로 자연요법이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니까 정상 몸으로 바꿔주겠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치료 사례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세포로 바꾸는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뭐 이런 생활요법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악성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바꾸겠다. CT를 찍으면 여전히 있긴 한데 이게 막 주변을 이게 침범하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양성 종양으로 바꾸기만 해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 환자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몸 안에 10cm 이상의 암을 가지고 25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면 계속 나오는데 양성 종양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양성 종양은 어떤 막을 만나면 딱 멈춰요. 타장기를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악성 종양은 이 막을 만나도 계속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타장기를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전이되기도 하고 장기가 파괴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서 악성 종양을 순한 양성 종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산소도 많고 체온도 높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해서 이 세포들한테 정상적인 걸 많이 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왜 내 친구는 나보다 술도 많이 먹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고 생활도 엉망으로 하는데 저 친구는 안 걸리고 왜 내가 걸렸지? 왜 나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암은 이게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평생 우리 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있었나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이 있었나요?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 몸을 안 돌보고 뭐 밤도 새우고 과로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편의점 음식 막 먹고 이러신 분들이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기회에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 2년 안에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1, 2년 안에 치료를 해서 다시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훨씬 더 삶을 관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극복을 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는 게 단지 이게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셔서 암투병에 이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작년에 이제 그런 분이 오셨는데 완전 말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가라고 거기 이제 소견서를 써주셨는데 소견서에 보면은 지금처럼 암이 성장하면 3개월 미만이다 여생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호스피스로 가라고 이제 이걸 써주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고압산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같이 하면 몸이 강력하게 이쪽으로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죠.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1년 가까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개월은 넘겼죠. 그리고 간에 있던 암이 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액화라고 하는데 암이 죽을 때 석회로 돌로 바뀌기도 하고 물처럼 바뀌기도 하거든요. 지금 간에 있던 14cm의 암이 액화돼가지고 지금 한 12cm, 11cm로 줄었어요. 더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한 암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살고 계신 거고 지금은 그때보다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으시죠. 사실 이렇게 치료법이 잘 선택이 되고 또 환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치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찬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 정복이 언제 될 거냐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암은 사실 우리 몸이 만든 거잖아요. 암은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암 환자랑 대화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암은. 그러니까 암은 내가 만든 거라서 그냥 대학병원 치료나 외부적인 치료로 치료되는 게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암으로 가는 건데 내 몸을 여기로 바꿔야지만 암이 정복되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는 암이 못 사는 몸으로 만들면 되니까. 즉 환자분들의 이제 각성도 필요한 거고 이걸 깨우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암에 걸려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조직이 바뀐 거를 요것만 똑 떼어내면 암 치료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바꿔야지 암 치료가 된다는 거를 깨우치는 순간 암 정복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암 치료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너무 외부에 의존해서 나 암 걸렸으니까 가서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암 정복은 멀은 거고, 내 몸에서 내가 만든 게 암이기 때문에 내 몸을 정상으로 바꿔서 암까지 정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암 정복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암 정복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암 정복이 뭐 10년 뒤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암 정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내 몸을 정상으로 바꿔서 암이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도 안 됐어요, 5년 생존율이 전체 암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70%까지 올라왔고, 특정한 암들은 사실은 뭐 미국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거든요, 생존율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고, 뭐 항암제도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줄기암 항암제도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점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의 도움도 받고, 또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해서 이제 암 치료에 응용하면 점점 치료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가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암은 내 안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음식이나 생활이나 이런 거를 다 고치면 이제 암이 살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또는 조그만 암이 있어도 우리 몸에 영향을 잘 못 끼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근본적으로 암을 치료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